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제13번째 시간입니다.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제13번째 시간 제2부 미국 편을 시작하며 함께하는 음악은 체코의 음악가 안톤 드보르작의 From the New World 제4악장입니다. 1590년 확인된 로어노크 식민지의 비극에서 시작한 영국의 북미 진출은 이 음악에서 들리는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607년 경제적인 성공과 생존을 이유로 시작된 제임스타운의 건설과 종교적인 이상향의 건설을 이유로 시작된 1620년 메이플라워호의 플리머스 식민지 건설은 현대 미국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현실적인 욕망을 부딪히며 이루어가는 공동체, 바로 미국의 성장과 발전의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제 제2부의 문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중 이것은 꼭 언급했어야 했는데 하는 두 가지만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스튜어트 왕조 때 절정에 이르렀던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헌장의 존 왕과 그의 아들 헨리 3세의 이야기까지 언급되어야 하니 나중에 특집으로 다룰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아쉬웠을까요?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튜더 시대의 분위기를 잘 간직하고 있어서 잉글랜드 전통의 모습을 느끼고 싶은 이들을 위한 방문지, 그리고 무엇보다 셰익스피어의 고향으로 너무나 유명한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도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의 입구에는 셰익스피어 동상과 그 주위를 둘러싼 셰익스피어 작품상의 인물들의 동상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셰익스피어 생가, 그의 부인인 앤 해서웨이의 생가, 셰익스피어 무덤, 로열 셰익스피어 티어터, 그리고 셰익스피어 생가 뒷마당에 있는 그 무대를 포함한 다양한 노천극장 등 도시 전체가 셰익스피어의 흔적과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죠. 무엇보다 소담하지만 아름다운 에이번 강가 풍경은 끊임없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 도시의 매력입니다. 영어권 문화 두 번째 특강 로만 브리튼 시대 때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바스, 로만 브리튼 시대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 바스와 더불어서 이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은 영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국 여행의 기회가 있을 때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도시 이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폰 에이번은 에이번 강의 접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이름을 완전히 옮겨보면 에이번 강가의 스트래포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셰익스피어를 높게 평가했던 당대의 영향력 있는 시인이자 사제 존 던입니다.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존 던의 작품들은 훗날 T.S. 엘리엇이나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같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목은 들어봤을 것 같은 작품,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해밍웨이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존 던의 설교 중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를 얘기하면서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그의 고향을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과 존 던을 언급하면서 해밍웨이와의 연관성을 언급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2부 시작 전 보충 설명으로 달래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hit the road to America.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입니다. 영국이 4개의 연합왕국이라면 미국은 50개의 연합국가라고 할 수 있죠. 국가명만 보더라도 둘 다 유나이티드로 시작합니다. 영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그리고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국은 United Kingdom이고 미국은 United States라는 점이죠. 그래서 약어로 표현할 때는 영국은 UK, 미국은 US로 나타내기도 하죠. 현재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면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죠. 2020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 인구는 3억 3천만 명이라고 해요. 참고로 독립전쟁 당시 250만 명이고 1790년에 첫 국세조사에서는 400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연 증가세로는 가능한 숫자가 아니겠죠?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통계 자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연합체는 처음부터 50개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13개 연합체로서 출발했었죠. 영국에 맞서 독립전쟁을 펼칠 때 미국은 13개 영국 식민지 국가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 제2부 미국 편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250만으로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옛 영국 식민지 연합체가 오늘날의 초강대국 미국으로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시 제2부의 첫 이야기가 되는 오늘의 이야기는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 정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어노크 식민지와 제임스타운 식민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얘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펼쳐질 제2차 시는 13개 주의 시작과 영국의 북미 지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제3차 시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차 시에는 남북전쟁 이후의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발전의 모습을, 성장과 발전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트 4가 끝나고 파트 4의 미국 편이 끝나고 이제 파트 5로 갔을 때는 영어권 문화의 확장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대영 제국과 영국 연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연방의 주요 국가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여력이 되면 파트 6의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파트 6의 내용은 이제 미국과 영국의 어떤 문화적인 비교와 언어적인 비교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될지 말지 확신이 없어서 일단 파트 5까지를 목표로 하도록 하고요. 파트 6까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콜럼버스에 관해서 시작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첫 발을 내디뎌 볼까요? 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고 인도를 향해 항해하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상륙한 곳은 사실 대륙의 아주 일부인 바하마 제도의 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을 아시아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만난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런 오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은 여러 차례의 항해 끝에 이곳이 아시아가 아닌 새로운 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펴낸 피렌체 출신의 모험가에 의해 신대륙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이며 이후 이 신대륙은 이 모험가의 이름을 따 아메리카로 명명됩니다. 여러분,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겠죠? 사피엔스를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것은 발견 자체가 아니라 발견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 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콜럼버스가 아닌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최초의 근대인으로서의 명예를 얻어야 된다고 주장하곤 했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인들에게 영웅적인 모험가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 자리 잡은 신생국가 미국은 자신들의 건국에 신화적인 서사시를 마련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콜럼버스의 항해와 신대륙 발견에 관한 신화를 발굴하고 재창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현재 수도 워싱턴 DC라는 이름에 깃들어 있죠. 워싱턴 DC의 C가 바로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콜롬비아입니다. 워싱턴 DC의 DC는 District of Columbia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콜롬비아 특구라는 뜻이죠. 콜롬비아 특구, 워싱턴이란 뜻이죠. 콜롬비아 특구인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노바 출신의 콜럼버스가 미국 국경 일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여전히 영웅으로 추앙하는 이들도 있지만 추잡한 장사꾼, 잔인한 정복자로 비난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죠. 특히 콜럼버스와 그의 부하들이 원주민들에게 했던 잔악행위가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남기면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상륙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면에서 볼 때 콜럼버스의 날이라면서 축하를 담은 기념행위인 셀레브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콜럼버스 데이는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떠들썩한 기념행사는 거의 열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콜럼버스로 대표되는 스페인 세력은 콜럼버스 이후 100여 년간 신대륙을 독차지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경쟁국이었던 포르투갈은 교황의 중재로 이루어진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의해 브라질을 차지하고 스페인은 나머지 중남미 대륙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있었죠. 따라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의 신항로 개척 시대 후발주자들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 경영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신항로 개척 시대의 선두주자였던 스페인의 식민지 경영은 사람을 보내어 식민지를 만드는 것보다 신대륙이 갖고 있는 풍부한 금, 은의 약탈이나 원주민들을 이용한 농장 경영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지 정책은 스페인과는 조금 달랐죠. 자원의 약탈도 관심사이긴 하지만 본국의 사람들을 보내 식민지를 만드는 것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식민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나라가 국민을 본국 밖의 미개발 지역이나 본국과 정치적 종속 관계에 있는 나라로 이주하고 정착하게 하여 토지의 이용 등 경제적 개발과 정치적 지배를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의 식민은 원주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이들을 이용한 경제적 이득 착취라고 한다면 영국의 식민은 원주민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에는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원주민들을 몰아내어 새롭게 영국의 문화를 이식할 땅을 확보하는 식민지 경영이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스페인은 식민지에 직접 군대와 통치하는 이들을 보내 다스리는 직할 방식을 취하지만 영국은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얼마간의 대가를 받고 식민지를 경영하는 특허장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특허장을 받은 개인이나 회사는 국왕이 파견한 관리의 감독을 받게 하고 개인이나 회사는 식민지 경영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5분의 1을 왕에게 바치게 했죠. 영국의 식민지로서의 초기 미국의 모습을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프론티어에서 허드슨 베이 컴퍼니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영국의 특허장을 받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피 무역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 영국인, 프랑스인, 네덜란드 등이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초기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 시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어우러지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새로 발견될 땅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지원받는 내용의 영국 국왕으로부터의 최초의 특허장을 받은 이가 바로 험프리 길버트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특허장을 받고 캐나다 뉴펀들랜드를 돌아보고 귀국하던 길에 풍랑을 맞고 배가 침몰하면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이복 동생이 지금의 플로리다 이북의 해안 지연을 탐험하고 이 일대를 버지니아라고 명명하면서 유럽 최초의 북미 대륙 식민지를 건설하는 이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월터 롤리입니다. 월터 롤리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죠?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더불어 영국의 대표적인 모험가인 월터 롤리 경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마지막 끝이 안 좋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아메리카 땅과의 인연이라는 면에서 볼 때 아메리카 땅에 유럽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한 주인공이라는 점은 오늘 수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죠. 자, 그럼 이제 유럽 최초의 아메리카 식민지이자 영국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의 로어노크 식민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롤리는 오늘날 노스캐롤라이나 연안의 로어노크 섬으로 최초의 이주민들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1년도 안 되어 포기하고 되돌아오죠. 1587년 두 번째로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한 117명의 이주민들을 다시 보냈는데 이주민들의 총책임자인 존 화이트가 이주민 충원과 보급품 조달을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과 스페인 간에 칼레전이 발발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상길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3년이 지난 1590년에야 로어노크 섬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90년 보급선과 함께 존 화이트가 로어노크로 돌아갔을 때는 117명의 이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실종의 원인으로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모두 살해되었을 것이다. 아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려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실종되었을 것이다. 아니다. 섬을 떠나 아메리카 본토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어울려 잘 살았을 것이다. 등의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로어노크 식민지는 사라진 식민지, 로스트 컬러니로서의 이름을 남기며 첫 번째 식민지이자 실패한 식민지로서 기억되게 됩니다. 자, 로어노크 식민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금과 은 등을 약탈하며 불을 축적한 것에 고무되어 영국도 북미 대륙에서 금은보화가 있는 땅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어 영국으로 돌아갈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푼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당시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의 특허권을 획득한 런던 플리머스 주식회사의 투자자들로서 몰려듭니다. 부자가 될 꿈을 안고 120명의 성인 남자들이 남부 버지니아를 향해 떠나게 되죠.
자, 여기서 잠깐만 버지니아에 대한 용어 정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월터 롤리가 명명한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플로리다 북쪽에서 발견하는 북미 대륙의 해안가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영국이 발견한 북미 대륙의 땅 중 스페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땅이 다 버지니아죠. 지금의 버지니아주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부 버지니아는 지금의 미국 북동부, 남부 버지니아는 지금의 남부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런던 플리머스 주식회사의 개척자들의 항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국 최초의 영국 식민지 제임스타운 정착에 관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출발했던 북미 대륙의 항해의 종착지는 현재의 플로리다 북쪽의 체사피크만 근처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상륙하여 그곳의 강을 제임스 강으로 명명하죠. 그리고 그 강을 따라 올라가서 왕의 이름을 딴 제임스타운이라는 식민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타운이 세워진 그 땅에 그들이 기대했던 금은보화는 없었죠.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 비용을 지불하며 인생의 대전환을 노렸던 그들이 정착한 땅은 해충이 가득한 늪지대였으며 질병과 굶주림으로 가득한 고난의 시간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1609년 12월 제임스타운의 영국인은 220명이었지만 이듬해 보면은 60여 명의 생존자만 남겨져 있을 정도로 가혹한 시기였죠. 문제는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한 남자가 그의 아내를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나중에 그는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익숙했던 농사법도 이곳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그들이 무시했던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하죠. 원주민들로부터 옥수수, 콩, 호박 등의 작물 재배법을 전수받고 특히 재배가 쉽고 수확량이 많은 옥수수를 이주민들의 주요 식량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카누도 색강을 이동하기에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죠. 식민지 정착을 위한 고난의 시간이 진행되면서도 영국민들의 이주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일확천금을 노리던 다소 부유한 이들로 구성되었던 1차 개척민들과는 달리 영국에서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삶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새로운 이주민 집단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적응력 덕분에 이 제임스타운은 서서히 북미 대륙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런던 플리머스 주식회사의 새로운 정책이 이러한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임스타운 정착에 도전하게 했는데요. 이는 바로 1인당 50에이커 규모의 토지 무상 임대 정책이었습니다. 말만 임대였을 뿐 거의 완전한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본국에서 땅도 없고 희망도 없던 빈민들이 이곳 제임스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나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제임스타운 정착에 관한 이야기며 이 도전의 이야기는 미국을 건설하는 최초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발걸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이 땅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원주민들이 피우던 담배는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에 소개된 후 유럽 귀족들의 필수 기업품으로 자리 잡았고 스페인은 담배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담배를 제임스타운 인근 원주민들이 이 담배 재배법을 제임스타운 개척민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담배는 없어서 못 파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기에 제임스타운 개척민들은 너도 나도 다투어서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하죠. 이 담배 농사를 통해 제임스타운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고 이 소식이 유럽에 알려지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제임스타운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할까요? 하지만 담배 재배법을 알려주는 원주민들이 아니었다면 개척민들의 경제적 성공과 이에 따른 식민지 안정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담배는 지력을 엄청나게 소비하며 땅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작물입니다. 담배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지만 담배 농사를 지었던 땅도 쉽게 황폐되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필요한 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초기 정착지에서 점점 내륙으로 식민지를 확장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땅의 원주인이자 담배 농사법을 전해준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마찰이라는 말이 너무 부드럽네요.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 땅을 다시 담배 농사의 농장으로 만드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원주민과 개척민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려놨더니 그래서 같이 살게 했더니 건강을 회복한 후 이제 주인집을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셈인 거죠. 그리고 이 담배 농사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노동력입니다.
담배 농장이 계속 확대되는 것도 문제지만 담배잎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야 하는 수확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었고 자체 노동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농장들이 결국 이러한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농장에 팔리게 되면서 담배 농사는 몇몇 부유한 농장주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미국 남부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상 최고의 이상적 국가 건설을 꿈꾸는 미국에 늘 자치는 모순을 남겨주는 흑인 노예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1619년 네덜란드 국적의 배 한 척이 20여 명의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을 싣고 제임스타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땅 아프리카에서 사냥당해 아메리카의 대농장으로 팔려오는 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인 노예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미국은 선생님의 사견일 수도 있지만 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권이라는 최고의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의 추구를 또한 개인의 자유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자유, 평등, 행복 추구라는 가치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엄성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학살, 흑백 갈등, 빈부격차 등의 측면에서는 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들의 가치가 오히려 그 이루어지기 힘든 사회체계를 갖고 있는 아니면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모순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임스타운의 생존에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또 다른 장면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역시 원주민들의 도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임스타운의 초대총독 존 스미스가 어느 날 포하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알곤킨 어족 부족들의 연합체 지도자에게 붙들려 죽음을 맞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추장의 딸 마토아카의 호소로 존 스미스는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마토아카라는 이름은 작은 눈의 깃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마토아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추장의 딸은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그 별명은 바로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해서 지어진 작은 장난꾸러기라는 뜻을 가진 포카혼타스입니다. 존 스미스의 기록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존 스미스와 포카혼타스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존 스미스가 상징하는 영국 개척민들과 포카혼타스의 어떤 유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기록의 신뢰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포카혼타스는 그들에게 있어 이방인이었던 영국인들에게 상당한 호기심과 호감을 갖고 있던 원주민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인들에게 포로로 잡혔던 1613년 크리스찬으로 세례를 받아서 레베카라는 세례명도 받았고요. 자신의 부족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영국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1614년에는 당시 담배 농장주였던 존 롤프와 결혼을 해서 레베카 롤프로 개명합니다. 이 세기의 결혼식으로 인해 제임스타운 개척민들과 원주민들이 모여 큰 잔치를 벌였고 이 덕분에 이들 사이에는 한동안 평화로운 관계가 맺어졌다고 합니다. 1616년에는 제임스타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남편인 존 롤프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 귀족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향에서는 이 아메리카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원주민에게 치명적이었던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존 롤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토마스 롤프를 통해 많은 후손들을 남깁니다. 많은 버지니아 최초 가문들의 뿌리가 포카혼타스와 포우하탄 부족에 두고 있다고도 하죠. 유력 가문들을 후손으로 두고 있는 만큼 후손들 중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그중 민족 자결주의로 유명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아내 에디스 윌슨, 그리고 미소 냉전의 시기에 미국을 상징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아내 낸시 레이건도 그 뿌리를 포카혼타스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작은 장난꾸러기 포카혼타스는 아메리카 대륙 개척민들이었던 영국인들에게는 원주민들과 개척민들 간 평화와 화합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균형 잡힌 평화라기보다는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고 유럽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땅에 영국과 영국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식민지 정착의 공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은 장난꾸러기는 원주민 사회에서는 또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포카혼타스 등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원주민들, 즉 개척민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이러한 원주민들이 없었다면 영국인으로 대표되는 유럽 개척자들의 정착은 역사에서 진행되었던 것보다 훨씬 어렵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역사의 과정이겠죠.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출현했던 유럽 개척민들은 원주민들에게는 자기들의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침략자일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문화 전달자일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포카혼타스가 호감을 갖고 그들에게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주체성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기 고유의 문화의 뿌리를 단단히 하고 새로운 세계, 즉 이전보다 확장된 세계에서 당당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 우리 영어권 문화 수업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적 이상형을 찾아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메이플라워의 필그림 파더스를 시작으로 한 13개 식민지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지금 들으시는 곡은 오프닝 음악으로 제시되었던 교향곡 From the New World의 제2악장입니다. 체코의 음악가 안톤 드보로작의 제9번 교향곡 From the New World 제2악장은 Going Home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고향을 그리는 듯한 애절한 멜로디로 유명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흑인들의 음악에 영감을 받은 음악이면서 미국이라는 신생국가의 대도시의 활기참과 자연의 웅장함을 자신의 국민악파 음악에 접목시켰다는 드보로작의 제9번 교향곡. 미국 편의 첫 이야기를 마치면서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율을 담았다는 제2악장과 함께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 포카혼타스, 마토아카의 작은 눈의 깃털이 대서양의 바람을 타고 잉글랜드로 향하는 상상을 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